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황명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사라진 문화유산의 자취를 찾아서인데, 여러 문화유산들 중에서도 유가문화와 관련된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졌지만 새로 이제 복원을 한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사양정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사양정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만년 강학초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칠곡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회처를 맞이해서 사양서당이라는 형태로 칠곡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강학 활동을 했던 곳,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수동에 있었던 사양정사는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가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된 문화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건물들을 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정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사양정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강 정부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정사 같은 경우에는 사수의 북쪽에 위치한 정사이기 때문에 사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성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곳과 가까이 있는 내암 정인홍 선생을 피해서 칠곡으로 오십니다. 칠곡으로 오셔서 노곡정사라는 것을 짓고 이곳에서 강학 활동을 펼치고 또 저술 활동들을 펼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노곡정사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심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여러 책들이 이때 화재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양정사에서 강학 활동을 펼치고 그 이전에 없어졌던 화재로 인해서 없어졌던 여러 저술들을 다시 복원하기는 합니다만 일정 부분 없어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칠곡에 노곡정사에 계시다가 사수동으로 넘어오시는데요. 처음에는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이 사수동 쪽으로 왔을 때 그 마을 이름이 사빈이었다고 합니다. 사빈. 그런데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이 사수로 그것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자 때문이겠죠. 무리름 사자인데요. 그 다음에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이곳에 정착하신 이유도 사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자님의 고향이 곡부잖아요. 곡부를 관통하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수와 수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공자님의 고향이 곡부를 떠올리면서 사빈이라는 이름을 사수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수는 무엇일까? 동네의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는 금호강을 사수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양정사 지금 복원된 위치는 이곳인데요. 그 밑에 이렇게 금호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이 금호강을 사수로 인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이 곡부를 흘러가는 사수인데 양은 대체 뭐냐? 양은 산남수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을 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반대로 산의 북쪽과 물의 남쪽은 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방이라는 분이 모셔져 있는 서원이 이양서원인데요. 이양서원 같은 경우에는 대리산의 남쪽에 있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의 남쪽이기 때문에 괜히 산의 남쪽, 그래서 이양서원이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양정사의 이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조동 정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암 정인웅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내암 정인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명 조식 선생님에게만 가르침을 받았고, 한강 정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명 조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계 선생과 남명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퇴계 선생을 존숭하는 과정에서 이 남명 선생, 내암 정인홍 선생과 한강 정구 선생 사이에 좀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암 정인홍 선생 같은 경우에는 퇴계 선생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한강 정구 선생은 그래도 자신은 퇴계 선생에게도 배웠던 사람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내암 정인홍 선생은 산림 정승으로서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한강 정구 선생이 부득이하게 피해서 대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양정사의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강당은 경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당에 협실이 있는데 지경제와 명의제입니다. 그래서 복원된 사양정사 가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현판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경회당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다음 가운데에 명의제,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지경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칠곡에 있는 사양서당 같은 경우에도 강당의 이름은 경회당이고요. 청주에 회원서원이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요. 회원서원의 강당 이름이 경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동제와 서제 이름이 각각 명의제와 지경제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서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회당 할 때의 회자는 회암을 가리킵니다. 주자의 고 가운데 회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암을 경이라는 것은 존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암을 존숭하는 당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 그 명당실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이 회당을 짓고 협실의 이름을 각각 의제와 경제로 지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한강 정구 선생님께서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당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협실의 이름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글자씩 더 보탰습니다. 의를 밝힌다라는 뜻에서 명의라고 했고 경을 잡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지경이라는 이름을 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는 이 가운데에 경회당 간판을 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원래 사양정사의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회당 현판이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복원된 사양정사의 모습은 이런데요. 사실 원래의 사양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벽이 다 쳐져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뭔가 무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이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건물을 다시 만들 때 외벽을 이렇게 다 쌓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외벽을 다 쌓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벽을 다 만들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아파트 세우게 되면은 그 아파트 공간 내에 녹지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녹지 공간을 만들면서 어떤 컨셉을 잡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마치
한강 정구 선생님께서 만년에 강학을 해서 하셨던 사양정사가 있었던 곳이니 사양정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복원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복원이지만요. 그래서 한강 근린공원이라는 공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연못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양정사에는 원래 군자담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자담 같은 경우에는 주도니 선생의 예련설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련설에서 이 연꽃을 군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꽃을 이렇게 심어 놓고 그거 이름을 군자담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복원된 이 한강 근린공원에 가보시면은 이런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군자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어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관어대는 관자는 본다라는 뜻이고 어자는 물고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본다라는 뜻인데 물고기를 보는 것은 천지 자연이 그 자리에서 마땅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명칭이 바로 관어대인데요. 왜 그곳에 관어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양정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계 선생과 남명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큰 학자,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큰 학자가 바로 한강 정구 선생님이셨잖아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큰 학자였던 한강 정구 선생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강학 활동을 했고 또 본인이 평생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집약해서 저술 활동을 펼치셨고 또 이 지경제에서 한강 정구 선생이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정사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외형적인 부분, 물론 저도 불만이 있어요. 원래 형태 그대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형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은 관계가 소홀해지듯이 물론 이 정신적인 측면을 그대로 유형적인 측면이 없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유형적인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 정신도 쉽게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사양정사가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참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뭐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놓고 아마 그 일대에서 문화 공연 같은 것들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설명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제가 한 작년쯤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양정사라는 곳에 대해서는 이 사라졌던 문화재, 우리의 그 문화유산을 복원한 저는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각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석규라는 분이 서우병 십곡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서우병 십곡. 그 가운데 제10곡 이름이 사수빈입니다. 사수빈. 내용을 살펴보면 십곡이라 사수가에 배를 대니 크고 넓은 우리 유도 만년토록 새롭구나. 새와 물고기 활발하여 천기가 정해졌으니 완연히 중앙에 지성인이 있도다. 여기서 지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상은 바로 한강 정구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석규 선생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를 살다간 인물이었는데 한강 정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지역에서 한강 정구 선생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부분을 이러한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영경서원인데요. 아마도 영경서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박사도 영광도서관에서 갔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경서원에서
연경이라는 것은 연은 연마한다, 연구한다라는 뜻이고 경은 경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을 연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경동 같은 경우에는 영경성원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영경동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견훤과 왕건의 전투가 이 지역에서 벌어졌었잖아요. 동수전투 또는 공산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수전투 당시에 경전을 읽는 소리가 이곳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곳은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우리 군사들은 조용히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데서 영경이라는 동네의 명칭이 붙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강연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왕건과 관련된 동수전투라는 큰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뒤에 경강부회해서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이 있는데 두 번째 설을 따를 경우에는 이미 후상국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영경동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이전에 그곳에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영경서원의 이름이 영경서원이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동네 이름이 워낙 좋잖아요. 경전을 연마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굳이 그것을 두 번째 설을 따른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경동 위치 능력이 있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죠. 아마 이 팔공산에서 동화사가 있는 곳 근처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지명의 이름을 이 왕건의 그러한 사건과 결부지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3년에 우리 지역의 선비들이 우리 지역에도 서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견해를 모으게 됩니다. 참고로 영경서원은 대구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전에 한 20년 전에 154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소수서원이 만들어집니다.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각지의 서원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선비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좀 서원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1564년에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 1565년에 낙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매암 이순양이라는 분이 남긴 영경서원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1563년 여름에 보울의 성비로서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판교에 모여서 독서를 하고 글을 짓는 여가에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교는 공립교육기관이죠.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고 서원이 우리 동방에는 전으로 알려지지 않다가 신재 주세봉 선생께서 백운동에 처음으로 백운동 서원을 세우시자 삼가 보고 듣는 움직임이 일어나 임재를 진작시켜 쇄신하였으니 실로 우리나라의 위협을 위한 붉은 깃발이었다. 그리고 이 주세봉 선생께서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황해도 해주의 문호서원, 성주의 영웅서원, 영천의 인고서원, 경주의 서학서원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어찌 모두 수령이 건립한 데서만 나온 것이겠으며 어찌 반드시 모두 선현 숭상만을 위주로 하여 설치한 것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주도해서 건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매암 이순양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수령이 건립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서원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양대 기능이라고 하면은 강학 기능, 그 다음에 소년에 대한 제사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 숭상만을 위주로 하여 설치된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공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원이 세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도 지금 향교에서 물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 공간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서원 하나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암이 숭양 선생 같은 경우에는 태계 선생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동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경서원이 만들어질 때 대구에서 잠깐 활동을 하고 영경서원 다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안동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서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 지역의 선비들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이 불에 타고 다시 이제 1602년에 중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익도 받게 되죠. 그런데 회철이 되게 됩니다. 대구 최초의 서원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회철이 되었습니다. 서원 건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대구 지역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담 최영민 선생, 그 다음에 이마 정사철 선생, 개동 정경창 선생 이런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암이 숭양 선생은 제가 관로로 표기한 것은 안동에서 원래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로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송담 최영민 선생과 이마 정사철 선생과 개동 정경창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강 정구 선생이 대구로 들어오기 전에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던 저는 이 지역 1세대 유학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네 분이 이렇게 서원이 건립됐는데 많은 힘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원에 배양된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주향이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아무래도 퇴계 선생의 제자들, 물론 여기는 직접 배운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숙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퇴계 이황 선생에게 직접 배우고 또 퇴계 이황 선생을 존경했던 인물들이 서원을 만들었으니 여기에 이제 배양을 첫 번째로 퇴계 선생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65년에 만들어진 완성된 서원에 이 제사를 지내는 인물의 위패가 모셔진 게 1613년입니다. 1613년. 그래서 이 후대에 배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배양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암이 숭양 선생의 영경서원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영경서원 같은 경우에는 선현 숭상이 제1목적이 아니라 강학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한강 정구 선생과 우복 정경세 선생이 여기에 또 배양이 되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은 이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분이기 때문에 배양이 될 수가 있었고 우복 정경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사로 이 지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사로 있으면서 영경서원에 들러서 강학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복 정경세 선생과 그 다음에 이 한강 정구 선생이 배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원에는 향현사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잘려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서원에 향현사가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죠. 성주의 해연서원 같은 경우에 향연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서원에 향연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영경서원에는 향연사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향연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향연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위패를 모시는 곳인 향연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위패가 있었던가? 개동 정경창 선생과 매암 이순양 선생이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이 여기에 모셔지게 된 것은 서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경서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화암서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암서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곳이 화암이라고 합니다. 화암. 화자는 그림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바위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태계 선생께서 서원 시경이라는 시를 지으시는데요. 태계 선생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태계 선생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원 9군데를 꼽습니다. 9군데. 그리고 이제 총평에 해당하는 시 한 수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총 10수의 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제9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작품이 바로 화암서원입니다. 이 화암서원은 영경서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화암의 좋은 경계에 그려서도 못 이룰지니 서원 짓고 서로 모여 육경을 외웁니다. 이제부터 도해학술 밝힌다는 소문 널리 퍼질 것이니 몽매함 불러일으켜 묻 깨달을 얻음이 없겠는가. 이 서원 시경 가운데에는 아까 매암 이숙량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헌서원이라거나 그 인고서원이라거나 이런 서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학서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태계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도 이 화암서원, 즉 이 영경서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서원 시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초의 대구 지역 최초의 서원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회철되지 않은 서원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동서원밖에 없는데요. 근데 나머지 서원들은 다 회철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당의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 자취를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서원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복원이 되는 서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영경서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서원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복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원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축물을 새로 짓는 데에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걸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문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복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힘을 모아서 복원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살펴볼 곳은 부감정이라는 곳인데요. 부감정 이야기하기 전에 도석규 선생의 소병 10곡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병 10곡의 제1곡이 부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석규 선생 같은 경우에는 호가 서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호는 금호강 하류 일대를 서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서호가 있잖아요. 근데 호수잖아요. 그래서 이 금호강 하류 일대에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물이 마치 호수처럼 보인다고 해서 서호라는 이 명칭을 옛날 사람들이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을 도석규 선생은 본인의 호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도석규 선생이 이 금호강 하류 일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사마시에 합격을 했다. 그래서 뛰어난 문장가로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시는 소과입니다. 대과에 입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한강 정부 선생과 여원 장영광 선생의 문묘 배양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강 정부 선생의 그 유품이라는 것이 후대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컨 도신징 선생의 문집을 이분이 간행을 했습니다. 같은 집안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학입니다. 예학. 그래서 오 선생 예설 분류 뭐 이런 책들도 지었는데요. 그 예학과 관련된 관심이 주컨 도신징 선생의 문집 간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도신징 선생 같은 경우에는 2차 예송 논쟁 때 이 유생의 입장에서 있으면서 이 노론의 영수였던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을 실각시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깊이 있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신진 선생의 행적이 이 도석규 선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강 종구 선생의 예학 강조와 연결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문집 간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가래평고라는 저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강 선생의 또 이 유풍, 그다음에 학문적 특색이 후대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식곡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구곡이라고 아시지요? 그 구곡의 변형된 형태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소병식곡을.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구곡이라는 그 무의구곡이 그 영향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전국 각지에 구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화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서 정착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정되는 것이 무의구곡이었다면 조선에서 만들어진 구곡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구곡들도 많지만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설정되는 구곡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0곡으로 늘어나거나 또 고연칠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7곡으로 줄어들거나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곡의 영향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곡이 부강정입니다. 부강정. 그 다음 2곡이 일학서당이고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10곡이 바로 사수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수비를 설정하고 나서 이 도석규 선생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서우병식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사십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사십경일까? 라는 생각에서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다사읍이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1곡인 부강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쭉 올라가면은 이제 사수빈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사읍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십곡이기 때문에 또는 십경이기 때문에 다사십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인 동시에 작품명이 바로 소우병 십곡입니다. 그 다음에 구곡의 영향이 아니라 이 소고 십경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석규라는 분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사랑했던 금호강 하류 일대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유학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곳, 이런 곳을 10군데 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작자가 도석규 선생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석규 선생이 이걸 설정하고 또는 이 작품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석규 선생의 문집에 소병식곡이 없다. 그리고 이 소병식곡의 제1곡이 부강정인데 부강정과 관련된 한시 내용을 보면은 이 부강정의 주인이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바뀌게 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뀌게 된 것이 16세기인데요. 17세기인데요. 근데 이 도석규 선생은 18세기, 19세기를 살다 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기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도석교 선생이 살아계실 때 문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인물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집안의 후손들이 문집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대체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집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지었던 모든 작품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이 도석교 선생이 지었던 서우병 10곡이 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도석교 선생을 이곳에 설정자 또는 작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을 후세의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서우병 10곡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도석교 선생이 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자가 사실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 도석교 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병풍이 나왔는데 그 병풍에 이 서우병 10곡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석교 선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도석교 선생이,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석교 선생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었다라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석교 선생의 서우병 10곡 같은 경우에는 한강정부와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일대에서 활동했던 낙제서사원 선생과 관련된 작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제서사원 선생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한강정부 선생이 대구로 들어오기 전에 낙제서사원 선생도 이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강정부 선생이 들어오니까 낙제서사원 선생이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다 이끌고 한강정부 선생에게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낙제서사원 선생이 참 대인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나이 차이가 7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한강정부 선생은 이 낙제서사원 선생을 제자급으로 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오로 생각을 하고 고칭을 했는데 낙제서사원 선생은 그렇지 않고 스승으로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낙제서사원 선생에게서 참 배울 점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 1곡, 8곡, 9곡 이렇게 있습니다. 1곡이 부강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우병 10곡의 장소들, 이거는 이제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고, 장소들 같은 경우에도 한강정부 선생 그리고 낙제서사원 선생과 관련된 장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제4곡 이강서원인데, 이강서원 같은 경우에는 낙제서사원 선생을 배양한 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가지암이라는 곳은 한강정부 선생이 이곳에 만년에 정착을 하셨는데 만년에 중풍으로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풍에는 온천욕이 당시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한 동네 지역으로 온천욕을 떠나는데요. 온천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동네 온천 여행의 출발지로 가지암이라는 곳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대라는 곳은 한강정부 선생이 소유하던 정자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양정사 복원된 사양정사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양정사의 그 뭔가 그 연못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의 이름을 관대로 붙인 것이 아닌가,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수비 한강정부 선생이 만약 활동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강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풍류와 강학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많은 풍류 활동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무정에서 강학 활동도 예전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달았는데요. 우선 부강정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뜰부자의 강강자이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강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관련돼서 제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주 이민구 선생이 부강정기라는 것을 남겼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강정은 대구와 경산, 이때의 경산은 오늘날 경산시가 아니라 현재의 성주라고 합니다. 대구와 성주 두 곳 사이에 있다. 강에 매우 가깝다. 돌을 쌓아서 터를 만들었는데 마치 사빈의 부경과 같아서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빈의 부경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빈의 부경은 서경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누정의 이름을 부강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 위아래로 물가에 임해 지은 정자가 부강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이 누정만이 가장 뛰어나고 오래되었다. 나의 멋 이지화가 그 형세와 덩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나에게 기문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윤대승이라는 분이 이 누정의 주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지화라는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강정의 터로, 지금 부강정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강정의 터로 생각되는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디아크라는 건축물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디아크.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은 주택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래서 부강정을 복원을 만약에 한다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아까 전에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강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현재 부강정의 위치로 비정되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물론 이 강가와 가깝긴 합니다만 완전히 강가는 아니죠. 우리 강가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강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곳에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제방을 쌓고 땅을 넓히다 보니까 이곳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강정의 위치를 비정했던 선생님께서 이곳 주민들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곳 마을 주민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누정이 세워져 있었던 거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강정의 위치를 이곳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쌓이게 되면 또 바뀌게 될 수는 있겠지만서도요. 부강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정 터는 신라 시대 때부터 명승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굳이 터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부강정은 윤대승이 건립한 조선시대 때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현재 이 부강정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되는 그곳에 강정마을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위주택이 있는 곳, 그곳이 강정마을인데요. 강정마을 입구에 이렇게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강정마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겠죠. 요 밑에 뭐라고 설명이 있죠. 제가 이거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정이라는 지명은 신라 시대 정자인 부강정에서 유래되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부강정은 신라왕이 유람하였던 유서 깊은 곳으로 조선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강학을 하던 곳이며 뱃놀이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다. 낙동강의 중심인 이곳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다. 2012년 4월. 그래서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게 틀렸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시대 정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라왕이 유람하였던 곳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권문회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짓습니다. 차 유상사 대승 부강정 운이라는 시인데 이분이 이제 시를 지었을 때는 이 누정의 주인이 윤대승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의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자의 터는 곧
신라왕이 유람하던 곳이었다. 그 곁에 늙은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세상에서 신라 때의 것이라고 전했다. 신라 때 심은 소나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정기라고 해서 민정의 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적을 때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종문이라는 분이, 이 윤대승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부광정을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 남은 아니고요. 혼맥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합니다. 윤대승이라는 분의 아버님이 성함이 윤황이라는 분인데, 윤황이라는 분의 사위가 바로 이종문이라는 분이고요. 나중에 이종문이라는 분의 아들인 이지화라는 분이 이것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언제 소실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옛날에 봤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소실 시점 알 수 없지만 근대 전환기에서 근대의 어느 시점에 소실된 것이 아닐까. 뭐 근대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살필 여력이 없어서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광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크게 풍류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고 강학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고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류의 공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유정이 없었을 때부터 신라의 왕이 와서 뭔가 유람을 할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아름다운 경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세워져 있었던 유정이었는데 이 유속도 느리고 금호강 하류 일대가 그 다음에 폭도 넓고 물도 깊고 이러니까 선류를 할 수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서병식고 제1곡의 내용입니다. 부광정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광정에 강물은 흐르는데 윤씨는 이미 가고 이씨가 성하도다. 필자는 이씨가 쉬고 있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유한 인간사는 예나 지금이 나뉘니 머리 돌려 백사장의 백구에게 물어볼 거나.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소병식곡을 교복교 선생님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풍류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인식이 되었던가 하는 부분은 이러한 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 권문의 선생의 차 윤상사 대승 부광정운이라는 시입니다. 윤대승의 부광정 시의 차운해서인데요. 위태로운 정자가 푸른 강변에 높이 걸쳐 있는데 이 위태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강가에 있었던 누정이니까. 아름다운 경치는 신라 때부터 저대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강은 서시처럼 아름답고 하늘은 막다네. 서시는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4대 미녀 가운데 한 분이신데 다른 미녀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고 서시를 가지고 온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문자를 맞추기 위해서도 있었겠지만 이 서자라는 표현이 서호 금호강 하류 일대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서시를 떠올리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8번째 줄을 보시면은 물 외의 강산을 그대 홀로 차지하였으니 권문의 선생이 윤대승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소신선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시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디아크에 가보시면은 두 강물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거기 석양이 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학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사원 선생이 남긴 글인데요. 한강 정 선생을 위해 동류한 것에 대한 기록이고요. 원래 그 이전에 큰 학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 한강 정부 선생이 이 근처에 온다라는 소식을 낙제 서사원 선생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오시면은 바로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 도자겸이라는 분과 김능명이라는 분에게 강가에 나가서 선생님께서 오고 계시는지 배를 타고 오고 있다 하시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도자겸이라는 분과 김근명이라는 분이 계속 그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람인데 뭐 잠깐 뭐 물을 마시러 갔다거나 여러 가지로 한눈을 팔게 되었겠죠. 그래서 오시는 걸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사원 선생이 이미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부강정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때 황공하여 작은 배를 버려두고 육지로 올라가 포복하듯이 들어가서 절을 하고 늦게 온 것을 사죄하였다. 이 두 사람이 잘못한 죄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낙제 선생이 한강 선생을 얼마나 존중했던가 존경했던가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위의 하늘이 이미 저물었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낙제로 원래 이제 낙제에서 사원 선생이 이제 강화 활동을 하던 곳이었는데 낙제로 향하는 행차를 모시고 나서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불가피하게 여기서 정자에서 모시고 잤다라고 하는데 이 정자는 바로 한강 정부 선생이 들어가 있었던 부강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강정에서 모시고 잤다. 이 무례를 들어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풍류도 즐겼겠죠. 그다음 큰 학자가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누정에서 강압 활동도 펼쳐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압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성류 선생님이 지은 시인데요. 부강정에서 이 한강 정부 선생을 모시고 절을 하고 난 뒤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의 자취가 봄과 함께 노리니 12행화가 낙숫가에 있다네. 이 낙수라는 것은 낙동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낙숫가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12행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옹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고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강렬 선생님께서 굉장히 큰 학자입니다. 여기저기서 중국에서 모셔가지고 좀 우리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청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소강렬 선생이 그 고을로 가면은 그 거처하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강렬 선생을 모시는 곳마다 소강렬 선생이 그 평소에 거처하던 집과 비슷한 형태로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행화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12개 정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한강 정부 선생님께서 대구로 들어오셨을 때 사양정사에서 강화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양정사를 만들 때 대구 지역에 이 유림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어찌 근원에 달하려 이천과 사수로 가겠는가. 이천은 주자가 참 존경했던 그 정호, 정희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두 분이 거주했던 곳에 흘러갔던 물 이름이 이천이라고 하고요. 사수는 사수와 수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곡부에 흘러가던 물줄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유하게 참 근원에 달하기 위해서 이천과 사수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천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자학, 정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사수는 공자님이시니까 유학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미 한강 정부 선생이 와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이거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한강 정부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섭렵해서 가르치실 것이겠지만요. 100년 동안 나를 용납하여 부침을 면했다네. 한강 정부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부침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부광정과 그 주변 강가 일대가 강하게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통의 공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디아크에 가보시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형물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부광정 상량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부광정 상량문.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누가 지은 거냐면 택당 이식 선생님이 지은 겁니다. 택당 이식 선생. 택당 이식 선생은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부광정은 주로 이제 동인이 활동했던 지역에 서 있었던 누적이에요. 근데 서인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이 이식 선생이, 택당 선생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시를 남겼다. 그 다음에 상량문도 남겼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동인과 서인, 물론 극심하게 대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창구로서의 역할을 부광정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조형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여기 부광정 상량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새겨져 있는 건 부광정 상량문이 아니라 이 부광정이라는 시입니다. 택당집에도 이 부광정이라는 시가 들어있거든요. 그 택당집에는 이 시와는 별개로 부광정 상량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의도는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못 새겼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새기려면 돈도 많이 들 테고 노력도 많이 들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광정과 관련된 장소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표지석과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들의 내용이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택당 이식 선생의 부광정 시를 살펴보면요. 두 강물이 에워싼 평평한 작은 언덕, 박동강과 금문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요람선 가로 빗겨 띄운 듯한 정자로세 강가에 세워진 의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삼신산의 성령이 여기에서 그린 뭘까? 낑끈찬 명예 역시 가볍게 볼만한 걸. 이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 관직하고 있지만 이거 버리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해의 흉취 저버린 지 오래인 늙은이 모 누워서 논의는 정 시로나 그저될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당 이식 선생의 시 내용 자체는 풍류의 공간으로서의 부광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와서 이런 활동들을 펼쳤던 곳에서는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미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황기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위가 옥산 이유입니다. 옥산 이유는 율곡 이기 선생의 동생입니다. 이 옥산 이유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와서 장인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왔겠죠. 부광정에서 시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갈등도 심하고 남녀 갈등도 심하고 종교 갈등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 부광정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함의를 살려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통의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부광정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광정은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인데요. 그 부광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책으로 그곳에 가서 디아크에 가보니까 그전에도 가봤었는데 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 몰랐었는데 이렇게 주차장 이름이 부광정 주차장이더라고요. 부광정 주차장.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디아크를 건립하고 뭐 이런 시설들을 갖출 때 부광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디아크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걸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광정과 관련된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이 잊혀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선생님들 그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부광정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부광정이 복원이 되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 세울 거냐라고 어디 세울 생각이냐라고 하니까 지도를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 잠깐 기도를 빼겠습니다. 이 어디쯤에 강가에 있었던 누정입니까? 이 어디쯤에 세우게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있었대요. 낙동강 금호강 합류하고 이렇게 낙동강이 쭉 내려가잖아요. 낙동강이 대구 지역만 흐르는 강이 아니고 하류에는 부산도 있고 다른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지어지지 못했던 것은 뭐 예산의 문제일지 아니면 협력이 잘 안 돼서일지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다까지가 이제 2017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광정이라는 곳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소유정입니다. 소유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잠깐 가지고 왔는데 신금호십경입니다. 신금호십경. 신금호십경은 뭐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소병 십곡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12년에 선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가대에서 퇴임하신 전영권 교수님하고 또 이종훈이라는 분 이렇게 두 분이 선정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달성 습지, 화련 습지 이런 습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호병 십곡 가운데 한 곳인 일학서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대교라거나 금호강교라거나 동촌 해맞이 다리라거나 이런 다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중도는 지금은 이름이 금호꽃섬으로 바뀌었습니다. 금호꽃섬. 어쨌든 하중도도 여기 압루정과 하양루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학 화당도 있고요. 이 총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신금호십경이라고 했는데 소유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고 압루정에 소유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압루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만약에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곳들 한 번씩 아마 선생님들 아마 다들 이렇게 가보셨던 곳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못 가보신 선생님들 계시면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호강 연안의 다양한 누정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옥지에 누정 항목이 있는데 이 누정 항목을 보면은 금호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이 총 6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심정, 압로정, 아금정, 환성정, 하목정, 전기당 이렇게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측면도 있고 심성 수양을 강조하고 있는 명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심정, 마음을 씻는다. 환성정 같은 경우에는 경의 그 4대 조목 가운데 하나인 상성성과 관련이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는 성은 깨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깨운다인데 목적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달아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불러서 일깨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환성정입니다. 누정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금호강 연안에 위치한 이종들은 특히나 그런 측면이 강했겠죠. 강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하게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이 붙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서원이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누정을 중심으로 학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원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당연하겠지만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 됩니다. 다음에 암로정에서 로자는 해오라기, 화목정에서 목자는 오리라는 뜻이니까 자연물과 관련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금정은 백아 절현의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 할 때 그 백아라고 할 때 아자를 가지고 왔고, 백아가 금고를 잘 연주했던 이유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아의 금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금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많은 풍류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백아와 종자기 고사는 지음고사이잖아요. 나 자신을 잘 알아주는 절친한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절친한 벗들이 모여서 함께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화 활동을 하면서 절차탕마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금정이 활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이 환성정은 오늘날 그 석예서원이라는 서원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환성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성정을 보시기 위해서는 석예서원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정귀당, 이거는 백원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정귀당 서시립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그 서원의 강당 이름이 정귀당입니다. 정귀당. 그래서 제가 이 정귀당은 서원 강당 아닌가? 왜 유정 항목에 들어가 있지? 싶어서 이 지도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이 백원서원 역시 강가에 완전히 강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과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유정에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 안에 적어 놓은 것은 이 금호강 연안과 누정이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모당 손천우 선생의 연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강 정부 선생을 모시고 선사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이어서 낙동강에서 뱃놀이를 했는데 모인 사람이 70명이었다. 선사는 선사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사제에 세워져 나중에 낙제 서상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서원이 이갑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사라는 것은 강가에 있었던 건물인데 그곳에서 학문을 강론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뱃놀이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는 풍류를 즐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호강과 그 일대, 그리고 금호강 연안에 세워져 있었던 누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비들의 강학처였다. 그리고 이 쉬면서 시문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의 생성 공간이다라고 저는 보았고요. 그다음 접빈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접빈 장소. 그리고 지금은 육로로 주로 이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 수로를 통해서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통로로서 활용이 되기도 했다. 금호강이라는 곳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런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낙제 서상원 선생이 선사제에서 배를 타고 와서 최신정에서 묵었다. 이튿날은 도동에 있었던 이 박재경 선생이 최신정에 도착해서 유숙하다 돌아갔다. 이때 서사원, 곽재겸, 이주, 전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다. 서사원 선생, 곽재겸 선생, 이주 선생 다 한강 정부 선생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신정에서 묵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접빈 장소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낙제 서사원 선생이 선사제에서 검간 조정 선생과 함께 배를 타고 세신정에 와서 편안히 토의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이 강학을 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 풍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죠. 그래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누정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대국지가 편찬될 당시에는 소유정이 이미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어졌던 소유정과 그 다음에 소유정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양로정이기 때문에 양로정과 소유정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인데요. 암로정이라 할 때 앞자는 친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로는 해오라기입니다. 그래서 물새와 더불어서 논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소유정이라는 것은 소유는 소유 청어지 천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는 적게 가진다라는 뜻이죠. 청어는 맑고 텅 빈, 천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가지고 그러면서 맑고 텅 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소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의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누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암로정과 소유정은 좀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암로정입니다. 암로정. 송담 최민희 선생이 건립을 했는데 아까 전에 영경서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구 지역의 1세대 유학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 최영희 선생님께서 암로정을 먼저 건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정은 그 이후에 건립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안타깝게도 정확히 언제 건립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 기문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리고 이 대들보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또 새기기도 하고 거기에 보관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소유정이 사라지면서 그 관련된 기록들이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 건립되었는지를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추정컨대 암로정이 먼저 건립되었을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로정과 소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 영경서원과 함께 서원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당시에 강화 공간으로 또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서원이 보편화됐어도 공부할 공간은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강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이 외적에 의해서 암로정과 소유정 둘 다 소실이 됩니다. 그러다가 광해군 때에 들어와서 이 최영희 선생의 아들인데요. 아들인 최성길이라는 분이 이 건립된 거는 암로정이 먼저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소실되고 다시 만들 때는 소유정부터 만듭니다. 소유정. 그리고 나서 한 5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채직이라는 분이 암로정을 다시 만듭니다. 이 채직이라는 분은 최성길이라는 분의 아들이니까 최영희 선생의 손자이죠. 근데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화로 인해서 두 누정이 모두 소실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23년 동안 터만 보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송담 선생의 8대 손이 이 암로정을 준건합니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 소유정을 만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에 이제 두 누정을 짓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암로정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암로정의 위치는 금호강 강가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다음 주에 강의를 하실 정우락 교수님이신데요. 정우락 교수님하고 같이 학교에서 자전거 타면서 이곳에 몇 번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너편에서 바라본 암로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암로정에 현판이 2개 걸려져 있는데 암로정이라는 현판도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소유정이라는 현판도 함께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유정의 흔적을 미약하게나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양이라는 분이 남긴 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암로정에서 지은 시도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바로 와닿는데요. 아늑하고 조용한 처사의 집에서 벗을 생각하니 동남에서 밝은 덕을 지닌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던가. 적빈의 장소로 활용이 되기도 했고 덕을 지닌 분들이 모여서 풍류를 즐기고 강화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연비호약의 상을 왕미하니 청기가 충만한데 해오라기는 옛날과 같이 자연 속에서 논이래. 이 해오라기라는 표현, 그 다음에 자연물과 관련된 인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압로정에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인이 떠난 후에 꽃다운 발자취 서려 있는데 석양에 홀로서서 강변에 모래포를 내려다보네. 여기서 석인이라는 것은 총남 최영리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사선 선생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소유 압로정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압로정과 관련된 내용, 소유정과 관련된 내용 둘 다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인간의 부유함을 원하지 않고 나의 삶은 인간의 귀함도 원치 않네. 이게 바로 소유이잖아요. 적게 소유한다. 적게 가진다. 그래서 앞에 소유정과 관련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인간의 부귀는 모두 부럽지 않고 그대 강산의 맑은 부귀가 부럽다네. 아름다운 자연 영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압로정과 관련된 인식이 드러난다. 물론 이 두 정 모두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공산교육행동 아까 전에 한강 정부 선생님이 중풍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로 갈 때 그것과 관련된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 제자였던 석당 유흥무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긴 기록인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량 2호부터 보시면요. 행차가 해안을 지날 때 체정을 시켜서 곽부림을 위문하게 했다. 행차가 소유정 호숫가에 이르자. 그래서 이 공산 욕행을 할 당시에는 소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차가 소유정 호숫가에 이르자 곽근 서사막 등등등이 와서 배웠다. 정자의 주인이 최성길, 아까 전에 최영민 선생님의 그 아들이라고 했죠. 최성길 같은 경우에는 대한촌 앞에서 맞이하여 앞에서 인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학자가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인 게 아니겠지만 많은 제자들을 동원해서 움직였었겠죠. 그때 이제 잠깐 쉬어가는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유정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압로정에 가보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살림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세워져 있는 차량에 이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거기 성함도 같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 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곳을 관리하는 문중분들이 아닐까, 보조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출타했을 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이 참 많다. 특히 유가 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뭐 소개해드린 것만 이 정도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문화유산을 다시 무조건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문화유산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사양정사처럼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간이 아파트가 세워질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완전히 복원은 못하겠지만 그 흔적을 남겨두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